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포르투갈과 이집트 정정불안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간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독립기념일 관련해 오늘 밤은 시장인데요. 시장 앞두고 오후 1시까지만 장이 열리는 이른바 조기 폐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기준 0.3%가량 오르긴 했는데 다우가 종가상 15,000을 역시 회복하지 못했더라고요. 유럽 주요 증시는 포르투갈과 이집트 악재를 더 크게 느끼면서 일단 주요국 증시가 1%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어닝 시즌 코앞에 두고 변수들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유로존의 문제를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될 22 통화정책회의 등에서 뭔가 진화해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자, 먼저 간밤의 분위기, 여러 글로벌 뉴스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비토르 가스파르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긴축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일 사임한 데 이어 파울로 포르타스 외무장관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전국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에 포르투갈 증시는 5.25% 폭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말 이후 처음으로 7%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집트의 이슬람주의 대통령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집권 1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저항으로 수출당한 것인데요. 이집트의 전국 혼란으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00불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하루 전 조기 폐장한 뉴욕 증시는 이 같은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의 지표 호주에 힘입어 0.3%가량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역시 종가상 15,0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ADP가 집계하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이 18만 8천 명 증가해 증가치가 4개월 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4만 3천 건을 기록해 이전치를 소폭 하회하며 개선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과 달리 약 3년 내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5월 무역 수지도 전달보다 12% 늘어난 45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 2분기 성장률 하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이집트의 우려 속에 1% 이상 밀리며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이 더 생겼는데요. 22 통화정책 회의를 한번 믿고 오늘 반등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하루 전인데요.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시초가 공략주였던 에이블 CNC 장중한테 5% 넘는 수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분간 시초가 대비 3% 공략주로 바꿔야 될지 고민을 좀 할 정도로 단기 변동성이 워낙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시적으로는 손절가가 이탈을 안 됐습니다만 시초가 대비 5% 이상 올랐는데 시나리오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 좋게 또 수익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원시적으로는 보유 전략이 맞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빌과 에이블 CNC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낙폭 과대주 가운데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를 준비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유압 장치 이런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 건설 기계 사업 업체고요. 이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이 기계류 부품의 제작을 하는 공작 기계 사업 업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볼보와 함께 이 삼광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국내 굴삭기 시장 점유율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니와 코마츠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적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97% 증가한 1,12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2조 4천억과 1,124억. 전체적으로 전분기 기저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 한 1,000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그 마켓의 실적 개선세 기대, 그리고 2분기 중국 굴삭이 판매 흑자 전환, 이런 공작기계의 수익성 개선이 전분기 대비 실적 호전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이 마켓의 2분기 영업이익은 700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럽 법인 영업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 굴삭이 판매 증가세인데요. 6월 중국 굴삭이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0.4% 많이 증가는 아닙니다만 0.4% 증가한 54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어서 6월에도 플러스 전환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수출 판매 확대가 좀 이어진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이전 5년간은 중국에서 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미주 지역 판매가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은 하락을 좀 보였고,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주당수 자산가치는 17,700원대입니다. 그래서 PBR 0.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 들어 좀 있을 것 같아서 단기 바닥 종목으로 두산인프라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000원 정도에선 지지를 받고 아주 소폭이지만 이제 최근에 반등 기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격 설명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11,300원, 11,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는 높게 보진 않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 손절가는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하회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려오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목표가 대응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두산인프라코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 우리장 조금 있으면 열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좋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집트의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까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로선 별로 달갑지 않은 엔저 우려도 다시 시장을 신경 쓰게 만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시장 어제 모두 1%대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는 정확히 한 3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면서 1820선에 풀썩 주저앉았고, 코스닥 역시 530 안착을 기대했었는데 520선 가까스로 지키며 어제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잠정치가 공개되면서 이제 본격 어닝 시즌은 열리게 될 텐데, 어닝 시즌 개막 직전 이런 변수를 어떤 식으로 소화할지 궁금합니다. 자, 시장 열렸군요.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실 전문가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제 또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IT주가 굉장히 힘든 하루였었는데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는 삼성전자의 하락 여파가 컸었는데요. 금일은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삼성전자 130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지수 5포인트 반등한 1830포인트에서 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고른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고, 포스코만이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9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금일은 한 1%대 반등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견조한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금융 계속해서 민영화 가정 속에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일 1.4% 상승한 만원대 가격을 계속해서 공고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금일도 롯데케미칼이 장 초반부터 1%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흐름을 봐서는 경기 민감주가 의외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고려아연 또한 현재 1%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27만원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옐로칩 IT 섹터에서는 역시 삼성 SDI가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4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금일은 의외로 현대상선이 9%대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미셀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런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광면전기, 현대상선, 선도전기 개별 종목이 상승하는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대북 관련주의 흐름이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위기 좀 짚어드렸는데, 일단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1830에서 빨간불 키며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닥 분위기 알아보기 직전에 니케이 개장 분위기 잠깐 짚어드릴게요. 오늘 약보합 개장입니다. 0.6% 정도 전일 종가 대비 아래쪽인 13,970선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이제 14,000선 정도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아 증시가 조용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어제 마찬가지 1% 넘어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61% 정도 상승한 524.48포인트에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이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장기 추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장기 추세를 뺄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게 되면서 장기 추세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는 기관만 유일하게 38억 정도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이 마이너스 6억 정도 매도 전환, 그리고 개인이 42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개인이 매도했다기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제약 섹터였던 매수가 좀 약해진 것이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전일 101억 정도 IT 펀드 쪽에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침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3억, 그리고 기관은 2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섹터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통신 서비스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도 좀 부각이 되는 섹터인데요. 오늘 아침쪽에서 SK 브로드밴드, 인포뱅크, KLX 같은 종목들이 같은 통신 서비스 섹터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오락문화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센터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플렉스, 그리고 JRK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1% 내외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섹터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태용,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0.89%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55,000원 돌파가 좀 여의치 않게 되게 되면서 3일 연속 기간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선과 만나게 되면서 5월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 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상승세가 다시 한번 주춤할 것인가, 그 부분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추가적인 기간 조정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SK 브로드밴드가 1.7%, 네오리즈 게임즈가 1.02%, 동국 SNC가 1.16%, 홍익팜 1.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차바이온, 포스코 ICT가 현재 1% 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분위기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달러원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이네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수만 연구원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장중한 때 10원 이상, 거의 9원 이상 종가도 급등을 해서 1140원대 올라섰는데, 간밤에 미국의 지표는 좀 혼조 양상을 띄었던 것 같고, 유로존이 다시 좀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달러원 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급등한 것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4.3원 하락한 1139.4원의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반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포르투갈 그리고 이집트의 정치적 우려 속에 최근 약세를 보였던 그 엔화가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의 경우에는 99.89엔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0.74엔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0달러에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 0.0022달러 상승했습니다. 지난 1일 포르투갈 정부의 긴축 정책을 설계한 비토르 가스파르 재무장관이 사임한 이후 포르투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섰는 등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역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환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으며 엔화는 유로화 및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5월 미국 무역 수출 적자가 예상 대비 증가한 결과 해외 IB들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결과 달러화 강세 영상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말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ADP 민간 부분 고용이 18만 8천 명으로 예상치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여서 달러화 약세 전환을 논하기는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있어 1140원 선을 중심으로 큰 방향성 없이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반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약세의 영향으로 역의 NDF 환율이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2.9원 하락한 1140.75원을 나타내었고 전일 급등한 여파로 장 초반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증시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달러 저점 매수 심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은 좀 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주말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금일 미국장 휴장을 앞두고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1140원 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37원에서 1147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레인지 하단 정도의 움직임으로 1138원대 후반 정도에서 등락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 주 고용지표 앞두고 1140원대 등락 이어질 것이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2천억대 순매도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나 했던 외국인들이 등을 돌렸었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10분도 채 안 된 9시 9분 현재입니다만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쪽에서 또다시 1,000개억 정도 매수 잡아주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의 속내인데 고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수들의 작전 타임 오늘은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 이드코 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작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방송에서 하락에 대해서 일단 다 예측을 해드렸었죠. 지수 21선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방향은 쌍바닥을 터치하러 가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는 없었겠죠. 아무튼 저도 지난달에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가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한 종목들도 매수가 이탈되면 전부 정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수가 불안불안하게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죠. 어느 정도 하락이 예측이 됐었고 단순히 21선에 대한 저항 때문만이 아니라 외바닥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외바닥으로는 대세 상승으로 올라간 사례가 없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차트가 제가 거의 한 달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코스피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동그라미 그린 곳이 2011년도, 2012년도 하락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현재가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주봉상 2011년도에 지수 급락을 했다가 아리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재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 재차 급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재차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그 금방 저점까지 다시 하락을 했죠. 2012년도에도 지수 7% 정도 폭락을 했다가 저점 형성하고서 결국 어떻게 되니까 재차 상승. 그리고 다시 저점까지 금방까지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 그러니까 급락했던 저점까지 다시 하락을 하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쌍바닥 쓰리바닥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 급락 차트 볼게요.
미국 양적 완화 어쩌고 하면서 6월에 지수 폭락을 했고요. 5월, 6월에 폭락을 했고요. 거기에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월봉상 60월봉, 이 형광색선 60월봉 1760포인트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지를 해줘야 한다. 학습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0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지지를 하면서 아랫꼬리를 달았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 초반에 살짝 상승을 했다가 바로 재차 밀리면서 일봉상 21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상승하려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21선도 돌파하지 못하면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을 했으려면 21선을 돌파를 쉽게 했어야 정상인데 외바닥 구간에서 이 저항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어제 3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3전이 개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급락할 때.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 너희 개미들 먹게 우리가 올려줄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엔 예상 시나리오대로 지수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뭐 다우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유럽에서 또 이집트 이야기 나오고 또 포르투갈 이야기 나오고 악재가 결국에는 또 하나하나 나오는 게 좀 불안불안합니다. 해서 지금 상황은 악재들 하나하나 갖다 붙이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잠시 보시면 코스닥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큰 이유가 현재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평선이 뭡니까? 이 지수 때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간들을 선으로 나타낸 것인데 현재 코스닥의 위치가 21선에 걸쳐 있죠. 위로는 121선 있죠. 또 위로 34일선 있죠. 그러니까 저항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단기 매수한 사람들은 오후에 던지고 물렸던 사람들은 또 나오고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중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단기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들 공략하실 때 오버나잇보다는 바로 수익 나면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중요한 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코스피 시장하고 차트가 똑같네 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가 코스닥 주봉 차트인데 코스피하고 공통점이 있죠. 뭐 당연한 거지만 아랫꼬리가 쭉쭉쭉 보이시죠? 아랫꼬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아랫꼬리까지 옵니다. 아랫꼬리까지. 결국에는 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저점 아랫꼬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11년도 급락했을 때 아랫꼬리가 얼마입니까? 2011년도 404.55포인트. 상승 후에 아랫꼬리가 재차 저점이 얼마입니까? 408.35포인트. 저점을 높였죠. 2012년도 똑같아요. 급락했을 때 446.35. 446.35. 그 이후에 저점이 얼마입니까? 454.72포인트. 똑같아요. 저점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런 저점을 높이는 아랫꼬리가 또 나와줘야 확실한 바닥 패턴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것이겠고요. 그 시기는 뭐 바로 폭락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쌍바닥으로 진행되는 패턴에 투자자분들이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이야 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지만 여차하면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드는 건데 어제 급락했다가 갑자기 오늘 갭상승 1%대 2%대 해버리면 바로 멘붕 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주에 3% 급등했던 것에서 볼 수 있었듯이 벌어졌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 떠서 출발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장 몇 번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공략하시더라도 바로 3% 넘게 수익 나면 바로 챙기는 전략. 그리고 중요한 게 내 매수가 이탈되면 바로 정리하는 전략. 손절가를 내 매수가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지수 반드시 쌍바닥 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외바닥으로는 올라서기 힘드니 쌍바닥이 다시 온다. 다시 한번 재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개인만 나홀로 거래소 시장 사네요. 전일 급락 30포인트 빠진 데 대한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면서 5포인트 정도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1830, 29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상선이 급등한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문제가 됐었던 삼성전자와 IT 종목은 괜찮은지요? 네, 일단은 그 IT 섹터가 돌아가면서 하락이 전개되고 있죠. 전일 뭐 삼성전자가 2%대 하락 이후 금일은 뭐 강보권에서 130만 원을 회복하고 있는데 금일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외국인 매도 공세로 인해서 한 2.2% 하락한 28,000원대죠. 61선 장기 이평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뭐 IT 섹터의 순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구체적인 그런 뭐 향후 전망은 내일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와 함께 그때 판단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28,000원대가 중요한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 지지 라인 대인데 28,000원대 지지 여부가 금일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LG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IT 섹터가 최근에 눌림목 조정이 최근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그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삼성 SDI일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동안 완전히 그 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2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어닝 쇼크 일단락되고요. 흑자전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최근에 뭐 기관 수급도 괜찮고 차트 흐름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IT 섹터의 경우는 상당히 혼조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전일 또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서 깜짝 놀라게 있었던,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자동차 한번 보고요. 무엇보다 1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2분기까지 트라우마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에는 건설주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건설. 예, 그 IT가 빠지면은 자동차가 받쳐주고요. 그 IT가 받쳐줄 때는 또 뭐 자동차가 빠지는 그런 순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은 뭐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뭐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금일은 안정적인 그러한 주가 흐름이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설주 전일 뭐 장 막판에 큰 폭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뭐 2분기에도 계속해서 뭐 실적 기대치가 미흡할 것이라는 그러한 지배적인 그런 견해가 전일 급락 요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선별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그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과도한 그러한 뭐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뭐 손실 부담 이러한 것들은 뭐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는 뭐 견해가 지배적인데 아직 수급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전일 의외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던 대림산업이 장막판 6%대까지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금일은 뭐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보다는 뭐 3분기 모멘텀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건설 섹터의 경우에도 2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림산업이 이제 겨우 뭐 수주 목표 60%를 달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수주에 관련된 그쪽 모멘텀이 나타나야지만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뭐 삼성 엔지니어, GS건설의 경우는 그 실적 부진에서 상당 기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래소를 봤으니까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젠백스도 굉장히 좋았었지만 오늘은 파미셀이 거의 시가 부분에서 상한가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뭐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정태근 팀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 몇몇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방북 허용했다고요? 네, 예.
그동안 계속해서 그 개성공단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하게 되면서 남북 경제보다는 조금 전쟁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방북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뭐 개성공단에 대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좀 아침 쪽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북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산업군보다는 아마 테마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데, 오늘 아침 쪽에 뭐 이화전기가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로만손이 7% 넘는 강세, 광명전기가 9%, 뭐 재룡전기가 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그 날마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쪽 같은 뭐 화요일 제가 출연했을 때는 뭐 GTX 관련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뭐 남북경의 테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장 후반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발성 테마가 순환매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테마주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적인 어떤 테마성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게 되면서, 놓친 분들은 제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남북경협주는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파미셀 오늘 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뭐 점상한가라고 하더라도 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으로 시작된 어떤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의 어떤 계속 성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셀트리온이죠. 뭐 램시마가 유럽 승인을 좀 받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바이오실러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젠백스가 또 마찬가지로 GV1001의 어떤 그 기대감은 꺾였지만은 그 반대로 항암 소염제가 리버풀 항암센터에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또 파미셀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강경변 치료, 그동안 간 치료 같은 경우는 이식 수술을 위해 어떤 대안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수율의 중간엽 줄기세포 강경변 치료가 현재 효과가 입증이 되게 되면서 여기 어떤 수술 어떤 신기원을 또 이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임상 진출을 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도 조금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셀트리온 그리고 젠백스 이제 파미셀이 나오는데, 과연 메디포스트도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좀 키워드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에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이 카티스템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비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카티스템 이후에 치매 치료제죠. 뉴로스템에 대한 그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디포스트도 과연 뉴로스템의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줄기세포 관련주의 어떤 단순 기대감의 어떤 임상 소식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실적인 성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매출과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이 이제는 어떤 먼 미래 사업이 아닌 실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생되는 산업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앞서갔는데, 어쨌든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들의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셀트리온, 젠백스, 파미셀로 이어진 이런 부분들이 파미셀을 좀 상한가로 이은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뭐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메디포스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라든지 어떤 그 영향력이 이어진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전일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지만, 게임빌과 컴투스는 외국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언제나 아직은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게임빌이 오늘 반등을 나름대로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유중청약이 아주 흥행 속에 끝났다고요? 네,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컴투스와 게임빌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게임빌 같은 경우 유상 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상 증자 가액이 또 결정이 되지 않게 되면서 어디까지 유상 증자 가액이 결정되지 않게 되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좀 반영이 됐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좀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파미셀 같이 상한가에 간다는 급등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상증자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향후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 중국 진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하방 경선을 보이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하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위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으로 비롯한 어떤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게임빌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현대상선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 역시 남북 경협주가 오르는 것과 같은 맥락일까요? 상성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좀 오르는데 LG U+도 오늘 아침에 4%나 급등하네요. 네, 그 LG U+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주파수 할당 문제 여기에 있어서 LG U+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최종 결정된 건 아닌데 네. 그 SK텔레콤 측에서 주파수 할당 문제에 있어 일단은 뭐 SK U+ 쪽에 먼저 배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언급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경매 입찰가 그 뭐라 그럴까 돌아가면서 상당히 혼조 양상이 나타났는데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LG U+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가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북 관련 수혜주로서 아무래도 뭐 금강산 관련 그쪽 그 사업도 현재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그 이쪽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현대상선이 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흐름을 봐서는 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14,000원을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좋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겠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뭐 해운업종 상당히 뭐 유동성 위기에 겪고 있는데 최근 종목군들을 보면은 업황바닥에 최악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기 국면은 좀 모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롯데케미칼 쪽도 오늘 아침에 좀 선전하는 것 같다라고 포착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정유주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날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한동안 오랫동안 헤맸었는데 100불을 이제 뭐 이집트 때문이라도 넘기고 있잖아요. 그 몇 가지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집트 전국 불안 요인도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7, 8월달 미국의 뭐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뭐 그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뭐 계절적인 석유화학 제품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유가 $100 돌파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이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뭐 $3까지 정제 마진이 하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뭐 3%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방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유업종 그 다음에 화학업종에서는 롯데케미칼이 계속해서 뭐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국면에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지만 현재 그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의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건설주 조금 짚어주시긴 했었는데 오늘 GS건설이 아침에 2%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듯했다가 지금 약보합권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닝 쇼크를 만들었었던 건설주의 첫 번째 주자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앞서 GS건설이었었는데 2분기는 물론이고 3분기까지도 계속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네요. 네, 그 GS건설은 전에 한번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식회계 설도 있었죠. 근데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조사하지 않겠다 이야기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뭐 회계와 관련된 논란은 불식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향후 뭐 1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주가가 충분히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준다. 이미 실적 악화 대비 막대한 그 회사채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재무 상태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3만 원대 미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특징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가 전일 수급 특징주 통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 전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전일 외국인들이 2천억대 매물을 내놓았던 그런 날이죠. 네, 매물을 내놓은 왼쪽 편 매도 종목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믿었던 외국인들이 꽤 많이 팔았던 날인데요. 1번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IT 종목, LG전자 7만 원 위태롭게 한 것도 외국인이었던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진짜 외국의 리포트 나왔던 날은 샀던 것으로 나오지만 어제는 네 번째로 결국 정리하긴 했네요. 매수 쪽은 현대차 관련된 우선주까지도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급등하는 LG유플러스도 어제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전일 거래소 기관 매매 상위 종목 보고 계신데요. 자, 아까 우리 임영식 전문가님께서 IT주 가운데 그나마 지금 제일 괜찮은 게 삼성 SDI다라고 하셨었는데 기관이 언제나 매수 상위 5위 안에 이 종목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보여지고 있죠. 반면에 매도 맨 왼쪽, 맨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기.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던질 때 기관은 삼성전기를 5번째로 많이 하이닉스와 함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분석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매도 우위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매수 종목은 다소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한 매수는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LG유플러스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기관들의 경우에도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옐로칩, IT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LG와 삼성 SDI인데 공통적으로 업종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로서 공통 분모가 있죠.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 업체도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현재 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어주 성격의 삼성생명을 매집하고 있죠. 코리안일, 삼성화재, 손해보험 화재 업종에 대해도 주가 상승 크지 않지만 수급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별적으로 삼성물산, 호텔신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요. 임영식 전문가님이 오늘장 그래도 좋은 조언을 하나 주신다면요. 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네. 외국인 수급이 안정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외부 변수, 그 다음에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성과 관련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61선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역시 보고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전일 코스닥 매매가 먼저 나오네요. 가장 많이 산 종목 서울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으로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호평 속에 차트도 좋고요. 성광밴드까지 이렇게 매수 규모로 보면 한 3개 정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루멘스도 보이는데요. 인프라웨어, 성광밴드, 서울 반도체, V자 반등 보이고 이렇게 인프라웨어는 장중에 신고가 내는 모습도 성광밴드와 함께 있었고요. 매도 쪽에는 비아트론 정도가 눈에 띄고 역시 컴투스 있었고 셀트리온도 약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순매도 전환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날입니다.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상위주 보면요. 역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그래도 기관은 샀네요. 이제 외국인이 약간 파는 쪽으로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SK 브로드밴드 샀고요. 매도 쪽 왼편 보시면요. 성광밴드와 넷패스 중심으로 판 것 같고요. 역시 게임빌도 눈에 띕니다. 분석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전체적인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좀 아직도 깔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1차적인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서울 반도체, 성광밴드를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쪽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리고 태광을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어떤 뒷부분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 조절 거치고 난 이후에 2차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쪽 하나만 좀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성광밴드, 태광 쪽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똑같은 피팅주인데 외국인들은 성광밴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관은 태광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종목의 공통점은 기관이 현재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조금 깎아내리는 요인을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태광 쪽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관의 수급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한마디를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쉬는 것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 구간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가지고
수익을 뭐 극대화시킨다면 물론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까먹지 않는 것도 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전략보다는 좀 소극적인 전략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코스피 61선이 좀 상승하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관심 갖자라는 이명식 전문가님의 조언도 오늘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이제 인사 나눠야겠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저는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양순모 멘토와 신창한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먼저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양순모 멘토의 포트 나오네요. 한진해운이 5.91%, 6%에 가까운 수익을 내셨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비중 20% 정도 달아가고 계신데 현재 마이너스 6%입니다. 이어서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0.71%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삼성전자 0.42%, 포스코가 0.17%,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0.24%,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비중 30%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심도 살펴보는 시간이죠. 전일에는 신창한 멘토만이 관심도 제시하셨는데 먼저 포스코입니다. 주가 조정이 최근 거의 완료가 됐고 국제 철강 업황의 회복 역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매수가는 293만 3,500원, 목표가는 33만원, 손절가는 27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대우건설입니다. 경제성장 시 공간 상승이 필수일 텐데 실적 대비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우건설의 매수가는 7,000원, 목표가는 7,920원, 손절가는 6,480원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최근 하락 흐름이 좀 깊었는데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고 삼성전자와 특허 공유 역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는 28,750원, 목표가는 29,920원, 손절가는 24,48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관심주 현재가 흐름 저희가 체크해봅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0.17%, 293만 3,500원의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제시하셨던 종목 대우건설입니다. 마이너스 0.24% 약세 흐름 지속되는데 현재 6,980원의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나 밀립니다. 약세 흐름 현재 28,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포트와 함께 신규 관심주 살펴봤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 위기가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다시금 생겨났습니다. 이집트도 지금 대통령 결국 수출당했다고 하고 포르투갈도 두 분의 장관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지금 연정도 깨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 금리가 아주 급등하던데요. 지금 그 유로존 문제가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장에 강타를 했죠. 어저께 S&P에서 그 유로존의 여러 개 은행, 도이체방크라든가 바클레이스라든가 CS 같은 은행의 신용도를 강등시키면서 시장에 나온 뉴스가 이제 포르투갈의 재무장관하고 외무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정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각 정당의 당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긴축전대
정책을 반대하며 사퇴를 했고요. 증세는 안 된다. 세금 인상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긴축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8%까지 뛰어오르는 상태. 8%면 사실 디폴트죠. 왜냐하면 그 유로존의 위기 국가들은 7%가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보통 8%까지 갔기 때문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 어떻게 8% 정도 빠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연정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있고 그리스도 연정인 상태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 전 연정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죠. 방송국 폐쇄시키면서 그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문제는 다시 한번 뭐 고개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22 통화정책을 앞두고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22로서는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경우에는 재차 유로존의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만약에 이것이 진짜 큰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초토화가 됐어야죠. 약 1%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악재가 터지면 3.5에서 5%까지도 빠진 게 유로존의 속성이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이 문제가 더 크게 가시화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정이 약간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치적인 혼란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ECB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앞서서 유로존의 5월달 실업률도 12.2%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번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부양책을 내놓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은 지금 긴축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는 사실 그 엇박자가 났죠.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유로존은 오히려 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허송세월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긴축에 들어가는 거고 유로존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 폭발력을 좀 주려면 미국이 긴축을 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유지해주고 그 상태에서 시간을 가지고 1년이나 이렇게 경기 방치를 해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ECB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다라죠. 제한된 근거를 한 두 가지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일에서 9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8개월 만에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유로존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22 통화정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BOE 총재인 마크 카니 그 2차 대전 이후로 벤버네멘키만큼의 큰 비둘기가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라는 거. 또 22가 통화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포르투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 22로서는 뭔가 행보를 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립서비스만 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고 또 독일의 중요한 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도 신용대비 강등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22로서 뭔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는 한 0.25 정도 내릴 수 있는 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분이 마이너스 정도. 그다음에 ABS를 통해서 기업에 직접 금융을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 말로만 했던 OMT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정치적 혼란에서 8%까지 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놓지 못하면 정말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OMT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중국 중앙은행의 무능력을 콕 집어 좀 비판했는데 인민은행이 신용경제 컨트롤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논란 자체가 좀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가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나라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그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게 심각한 거죠. 그 얼마나 그렇게 됐나라고 본다면 그 6월 달에 약 10일 정도 거래일 동안 1조 위안 정도로 대출해줬는데 그중에 70%가 장부에 잡히지 않은 단기 대출이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결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깔렸다라는 거죠. 결국 인민은행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베어링사에서도 가을쯤 약 9월 정도에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뉴스들은
컨트롤 능력이 잃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흔들어줘서 인민은행이 뭔가 정책 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회주의가이기 때문에 뭔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시장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뭐 15%가 이틀 만에 움직였던 그 모습을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조언 좀 들어볼까 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또 장중에는 사실 선물을 꽤 많이 팔았었고 현물 역시 그랬는데 오늘은 또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주체로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간에는 또 기관도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닌가 비판도 하던데요. 일단 시장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는 사실 공포였죠. 느닷없이 주가가 빠졌고 저도 그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S&P에서 3개 은행에 대한 신용도 강등이 상당히 컸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이 이제 그 유로존의 영향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상승해서 끝나고 유로존은 하락을 이렇게 안 했죠. 거기다 포르투갈 문제까지 터졌는데도.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는 주가를 끌어내려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 막판에는 선물을 다 환매수했습니다. 결국 그 뉴스가 정말 유로존까지 치명타를 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의 대표적인 격인 우리나라에서 다시 매수세를 가동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하루를 보면은 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일주일 정도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선물과 현물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빠진 만큼 빠진 상황에서 움직임의 모습 또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고용 통계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고용이 좋아지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더 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모습이 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하락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건 결국 외국인들의 귀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리고 지금 핫하게 다시금 문제가 되는 유로존 위기 문제는 아마 포르투갈 문제가 뭐 이렇게 그리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유로존 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신다고 앞서서 또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840선 언저리고요. 코스닥은 526선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에 나홀로 사는 주체는 재미있게도 외국인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